신한금융투자의 이선엽 부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예전에 한번 같이 있었는데 저도 두 분- 제가 네. 여러 차례 그 있었죠. 각도기님하고 첫 방송 했을 때 네, 오셨어요. 네. 너무 큰 도움을 받고 갔습니다. 별 정말로. 말씀을. 예, 예. 네. 네. 저희가 1부에도 시장 얘기를 전반적으로 했는데요. 네. 시장에 대해서 조금 또 다른 각도로 보신다고 해서 예, 저희가 뭐, 또 모셨어요. 워낙 네. 일단 유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되게 잘 해주셨고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시장에서 긍정론자 중에서 몇 안 되는 분이 본부장님하고 네. 제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 네. 예, 물론 이제 제가 지난해 이제 하반기에는 조금 이제 전망이 빗나가서 아쉽긴 했지만 아무튼 저도 이제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들 이런 네. 것들에 대해서 음.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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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FOMC 지난주 이후에 예. 지금 좀 반등을 좀 했는데 네. 이제 좀 반등을 계속 할까요? 아니면 좀 이대로 좀 주춤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시장에 대해서는. 우선 시장이 이제 단기적으로 조심하는 이유는 네. 반등 이후에 뭔가 걸림돌이 될 만한 게 앞에 있기 때문인 건 맞는 건데요. 네. 우선 이제 본부장님께서도 말씀을 잘 해주셨지만 이번에 FOMC 이후에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몇 가지가 있어요. 네. 네. 첫 번째는 뭐냐면 FOMC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준 메시지는 뭐냐면 네. 현재 취하고 있는 모든 정책은 연착륙을 위한 거다. 네. 쉽게 얘기해서 경기 성장을 위한 건 아니죠. 그렇죠. 네. 어차피 올리기 위한 게 아니라 좀 낮아질 건데 이게 네. 침체로 가지 않기 위해서 하는 연착륙에 초점이 있다는 부분을 분명히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네. 두 번째는 여전히 경기보다는 물가가 우선이다. 네. 경기가 일부 훼손되더라도 네. 물가를 잡기 위해서라면 정책에 나설 부분이 있다. 그만큼 우리가 간혹 가다가 경기가 일시적으로 둔화되는 부분을 볼 수도 있다는 점을 네. 또 염두에 될 것 같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앞으로 연준이 정책을 결정하는 것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지표가 결국에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는 부분을 분명히 했죠. 네. 이전의 성명서에는 코로나의 진행 경로에 따라서 네. 정책을 결정하겠다라고 했다라면 이번엔 그 부분을 뺐고 우리가 알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한달한 방향으로 바뀌었다는 점, 이 네. 부분이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전일에도 그랬지만 시장이 잠시 주춤한 이유가 네.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유럽에 가잖아요. 네. 유럽에 가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제재 범위를 넓히는 거죠. 네. 러시아에 대해. 이게 우리한테는 악재가 될 수 있죠. 그렇죠. 지금 현 상황에서 우리한테 다가올 수 있는 악재라면 현 수준보다 물가가 훨씬 더 높아지는 걸 거고 네. 그렇게 물가가 높아지는 상황이 당연히 현재 연준에 있는 스탠스보다도 훨씬 더 매파적으로 변하는 상황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일 건데 네. 그게 결국은 현재 수준보다도 더 강력한 제재가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번에 바이든이라는 사람이 유럽에 가서 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 제재 범위를 그러니까 이제 독일까지 참여를 해서 모든 에너지와 원자재 관련해서 완전히 러시아의 숨통을 끊겠다라고 하면 이건 정말 큰 악재가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여기에 대해서 독일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죠.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는 못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한 건 아니고요. 만약에 러시아가 생각지도 못하게 화학무기를 대량으로 하거나 네. 핵을 사용한다면 하겠다라는 조건을 달았어요. 네. 그래서 향후에 그러지 않으면 좋겠지만 푸틴이 핵무기를 사용한다든가 이건 정말 큰일 아니겠어요? 네. 또는 화학무기를 사용하면 우리가 알고는 러시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보다 큰 제재 범위가 늘어나면서 이 시장을 굉장히 크게 악화시키겠지만 네. 그렇지 않은 범위 내에 있다라면 현 수준보다 경제 제재의 범위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라면 사실상 현 수준에서 크게 시장이 하락할 가능성은 아직은 낮지 않겠느냐. 네. 물론 이제 그동안 우리가 봤던 푸틴의 행동은 항상 우리의 예상을 그렇죠? 네. 넘어섰기 때문에 네. 뭐 자신 있게 아닙니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런 상황은 좀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 제재의 범위가 현 수준보다 더 강화되면 악재다. 네. 근데 그런 정도만 아니라면 사실 가서 한다고 하더라도 현 수준에서 시장이 하락보다는 오히려 추가적으로 반등을 모색할 가능성이 더 높은 시장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아까 바이든 가는 것 이건 좀 너무 단기적인 뷰긴 한데 바이든 대통령이 유럽에 가잖아요. 그럼 유럽에 있는 동안에는 저는 푸틴이 아무리 과하게 해도 핵무기나
뭐 항목 이런 거 절대 못 쏠 것 같거든요. 네. 미국하고 전쟁하자는 거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럼 반대로 말하면 오히려 바이든이 유럽에 가 있을 때 정도는 최소한 그런 리스크가 없으니까 장을 오히려 조금 더 끌고 갈 수 있는 뭔가 아주 캐탈리스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뭐 생각을 그럴 할 수도 수 있는데 있습니다. 예. 그런 거는 너무 단기긴 하지만 이거는 예, 뭐 저도 뭐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지만 네. 항상 푸틴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이제 그동안 진행됐던 거 네. 보면 러시아 사태와 관련해서 첫 번째는 침공까지는 아니지 않겠느냐 했는데 침공을 했고 그러니까. 그리고 생각보다 러시아에 대한 군사력이 강하기 때문에 네. 전쟁이 단기간에 끝날 거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고 네. 네.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한 수준을 계속 넘어서고 있다는 걸 보면 네. 하여튼 모든 가능성은 열어놓고 생각은 하되 네. 다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전략을 짤 때 아무튼 경제 제재가 여기 범위를 넘어서는 것만 아니면 괜찮다. 네. 근데 그 현재 수준을 넘어서는 범위와 관련된 부분은 화학무기를 크게 사용하거나 네. 네. 또는 핵무기를 사용했을 때다라는 건데 요거는 이제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결국 푸틴도 얻을 게 있으려고 이걸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출구 전략이 필요할 텐데 네. 과연 핵무기를 쓰고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까지 저지를 이런 이유에 출구 전략이 가능할 거냐. 그렇죠. 결국 장기 집권을 위한 토대를 만드는 게 푸틴의 목적일 텐데 그 정도 되면 그 불가능해질 것 네.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건 이제 기대지만 안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무게를 여전히 두고 네. 있는 상황이고 네. 어쨌든 간에 푸틴은 일단 우크라이나를 장악을 하고 항복을 받아낸 이후에 그걸 네. 계속 장악하겠다가 아니라 군사를 빼는 조건으로 그렇죠? 철군을 하는 조건으로 뭐 여러 가지 조건을 하겠죠. 중립화 시키고 뭐 하고 무장 해제하고 거기서 철군하는 조건으로 뭐 경제 제재를 해제하는 걸 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네. 뭐 그건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현 수준에서는 앞서도 자주 몇 번 강조드리지만 경제 제재가 더 범위가 확대되는 것만 아니면 현 수준에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은 생각보다 크지 않다. 네. 이렇게 봐야 네. 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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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지금 그러면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이제 예측할 수 있는 범위는 그렇죠. 좀 예, 아닌 것 맞습니다. 같고 그래도 가장 충격적인 우리의 예측을 벗어나는 행위들은 이미 벌어졌다라고 보면 예. 지금보다 더 나빠지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앞으로는 그럼 다시 금리를 돌아와서 올해만큼 사실 작년 연말부터지만 이렇게 단기간에 금리에 대한 전망이 빠르게 바뀌었던 적도 흔치는 않은 네,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는 예상만큼 금리를 못 올릴 거라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다. 지금 이 사태로 인해서 훨씬 더 많이 올릴 수도 있다. 이 시각도 엇갈리는 전망들이 이제 또 나오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올 1월 초에 우리 시장이 또 글로벌 시장이 가장 힘들었던 이유는 뭐냐면 생각보다 많이 올릴 것 같아서였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번에 지금 연준이 취하고 있는 행동은 우리의 생각과 연준의 행동이 이제는 좁혀지는 거죠. 네. 그래서 연준이 빅스텝을 밟을 가능성도 있고 QT도 생각보다 양적 긴축이죠. 돈을 네. 빨아들이는 거를 빨리 한다라는 것 자체가 현재는 시장이 우려했던 범위 안에 들어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했던 우려와 연준이 이 정도는 해줘야 될 텐데라는 그런 부분들이 맞닥뜨려지면서 현재 이 정도가 온 거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먼저 말씀 주셨던 야 이렇게 가면 향후에 경기가 너무 안 좋을 것 같아서 네. 긴축을 못할 것이다라가 진짜 악재예요. 네. 그러면 저는 시장을 팔아야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오히려 현 상황에서 연준이 조금 더 긴축을 강하게 끌고 나갔다라는 것 의미 안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내가 이걸 해도 될 정도로 미국 좋다. 경제가 네. 탄탄해라는 의미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연준이 생각보다 훨씬 더 강하게 또 매파적으로 얘기하는 기저 안에는 두 가지 의미가 숨어 있는데 하나는 당연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물가가 더 크게 오르고 있다겠죠. 그쵸. 거기에 대해서는 이견이었고 네. 두 번째는 이 물가를 제어할 수 있을 정도로 때리는 거죠, 시장을. 네. 때려도 될 정도로 시장의 맷집이 생각보다 좋아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제임스 블러드 총재가 저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거 네. 50bp 즉 0.5%포인트란 빅스텝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 의미 안에는 그런 정도 해도 경제는 충분히 감내가 가능할 정도로 회복되고 있다는 것도 전제가 있다는 점을 아셨으면 좋겠다는 점에서 놓고 볼 때는 오히려 물론 인플레이션이 더 오르면 안 좋겠지만 네. 현재 상황에서 오히려 연준이 앞으로 이렇게 금리를 올렸다간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긴축을 좀 완화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볼 때는 시장은 다 팔고 나가야 되는 최악이죠. 왜냐면 어차피 통화 정책이 보통 6개월 뒤에 경제 정책이 방영되는 거니까 연준이 얘기하는 건 6개월 뒤에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시그널인 거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근데 지금 얘기하는 빅스텝을 계속 가져가도 됩니다. 이런 얘기 안에는 이렇게 해도 경기 성장세가 부러지진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많이 이렇게 긴축을 해서 둔화는 될 수 있지만 침체로 간다거나 그럴 정도는 아닙니다라는 걸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아주 장기 금리를 이번에 낮췄잖아요. 네. 예를 들어 약간 시장을 좀 안 좋게 보는 분들은 그렇죠. 최악을 상정하시더라고요. 지금 금리 올리는 거는 지금의 경기를 죽이는 거고 장기적인 경제에 대한 뷰는 나쁘니까 장기는 또 나쁘고 그래서 금리 올려서 경제 떨어지고 미래도 체력도 안 좋으니까 결국 다 안 좋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제가 많이 봤거든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답을 한번 주시겠어요? 뭐 실제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지만 네. 결국에는 지금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한 장단기 금리 차로 얘기를 네. 많이 하시는 네, 건데 맞습니다. 아마 어제도 뭐 빈센트라는 분이 나오셔가지고 좋은 말씀을 주셨던 걸로 저도 봤고 네. 또 많은 어떤 최근에 이제 시장에는 애널리스트 분들의 의견도 저도 많이 이제 경청을 해봤습니다. 뭐 사실 다 일리 있는 말씀이시고 네. 좋은 네.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 말씀을 드리면 이미 여러 군데에서도 나온 얘기지만 첫 번째 장단기 금리가 항상 경기 침체로 이어진 건 아니다. 네. 12번 중에서 10번. 비율은 굉장히 높죠. 그렇죠. 예, 2번 정도는 아니었고 그 2번은 오히려 시장이 굉장히 큰 폭등으로 연결된 적도 있었습니다. 네. 그게 잘 아시다시피 2005년과 네. 예, 1998년 사례죠. 네. 두 번 그 뒤에는 버블이 생길 정도로 좋았던 사례가 예. 있었기도 했고요. 두 번째는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고 나서도 평균적으로 21개월 뒤에 경기 침체가 왔죠. 네. 그리고 그 21개월 그 동안에 미국 주요 지수는 S&P 500 기준으로는 8% 정도 오르고 나서 경기 침체가 진행이 됐으니까 네. 실제 침체가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 입장에서는 상승장을 한 번 더 경험을 하고 빠진다라고 봤으니까 뭐 제가 여기 하루 이틀 나올 것도 아니고 네. 그분들도 여러 번 나오실 텐데 그렇죠. 굳이 뭐 내년까지 지금 당장 다음 달도 모르실 텐데 네. 그때까지 제가 볼 때 미리 너무 예측하는 거는 뭐 조금 더 보고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통상적으로 미국 연준이 보는 건 2년물, 10년물을 보지는 않습니다. 네. 3개월물과 네. 10년 네. 보는데 그렇죠. 그게 훨씬 더 지금은 정확하다라고 보셔야 될 텐데요. 이전에 경기 침체가 있었던 모든 장단기 금리 차에서의 공통점은 핵심은 이겁니다. 경기에 비해서 너무 긴축 속도가 빨랐던 거죠. 네. 네. 이게 문제인데 그러면 뭐냐면 경기에 비해서 긴축 속도가 빨랐다는 거 지금하고 비슷하지 않아 라고 말씀할 수 있을 텐데 네. 거기엔 좀 다른 게 있어요. 뭐냐면 거의 모든 대부분이 금리 인상 초기에 나타났던 게 아니라 네. 금리 인상이 끝나갈 때 나타났습니다. 네. 쉽게 얘기해서 경기가 회복으로 되고 단순히 회복이 아니라 경기가 이제 회복세를 끝나고 이제는 하락세로 접어들기 직전에 벌어졌던 일이 공통점입니다. 네. 경제학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상황인 거죠. 앞으로 수요가 더 좋아질 가능성이 없을 때, 네. 노동시장이 더 개선될 가능성이 없을 때, 이미 설비 투자가 다 진행이 돼서 설비 투자가 초과 수요를 일으키는 거잖아요. 네. 네. 초과 수요에 대한 기대가 없을 때, 네. 또는 워낙 많은 재고가 쌓여 있어서 더 이상 이 재고 소진을 하기 위한 부분 때문에 경기가 무너질 때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경제를 잘 보시면 이미 수요와 관련해서 수요가 지금 첫걸음이죠. 네. 경제가 회복되고는 첫걸음이고 재고와 관련해서는 지금도 공급이 굉장히 딸릴 정도로 재고가 아예 없습니다. 네. 설비 투자는 제대로 시작도 안 했고 경제적으로 입장에서 보면 앞으로 시간을 두고 초과 수요에 대한 설비 투자도 남아 있고 경기 회복 정상화 우리가는 공급 병목이 정상화되면 그렇죠? 정상화되면 우리가 재고와 관련된 이것도 아닌 것 같고 네. 그리고 지금도 수요가 굉장히 강력하다라는 점 네. 이런 모분들 부분을 감안을 하면 현재 금리를 이렇게 올린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우리가 생각했던 성장보다는 둔화는 될 수 있겠죠. 네. 그렇죠? 그리고 그거보다 또 경제가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 너무 그렇게 앞서서 이전과 다른데
그 자체가 지금 침체로 유발한다라고 얘기하는 이전하고는 너무 상황이 많이 다르다. 네. 그러니까 대부분 통계를 많이 보시는 분들, 개형 경제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거로 잡았을 때 그런 유의미한 걸 잡아낼 수 있지만 이걸 속속소리 들어가서 그 안에는 이면들을 다 짚어보면 장단금리가 역전된다는 게 이런 의미였거든요. 네. 앞으로 수요가 더 이상 개선될 가능성이 없을 때, 고용시장이 개선될 가능성이 없었을 때 긴축으로 인해서 네. 긴축으로 인해서 이것까지도 더 부러지는 현상들이 사실 장단기 금리 의미인데 지금은 그게 아닌 거죠. 물론 경기보다는 조금 긴축이 강하긴 하지만 네. 앞으로 수요가 개선될 여지도 굉장히 많고 네. 고용시장이 개선될 여지도 많다는 점을 감안을 하면 이전과 달리 지금 2년물, 10년물이 아직 역전 안 됐지만 그게 어느 정도 된다라고 해서 이걸 일반적인 이전의 사례와 똑같이 놓고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건 아직까지는 조금 굉장히 조심스럽지 않느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그 물가 상승, 물가 지표가 높게 나오는 거에 대한 원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또 시각이 좀 많이 갈리죠. 다르겠죠. 예. 그래서 지금 만약에 최악으로 또 보시는 분들의 이유 중에 하나는 만약에 여기서 금리를 강하게 올렸는데도 물가를 계속 못 잡으면 그거는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실제 이렇게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물가가 안 잡히면 네. 사실 더 큰 긴축을 해야 될 거고 네. 그건 진짜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게 물가를 잡히게 되는 거죠. 완전히 수요를 없애버리는 경우가 네. 될 거니까.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물가가 오르는 원인이 많은 원인들이 있잖아요. 네. 그 첫 번째가 코로나로 인한 병목 현상이 있을 것이고 그렇죠. 두 번째는 과잉 유동성으로 인한 부분이 있는데 미국에 취해져 있는 과잉 유동성으로 인한 부분들이 물가에 작용하는 것은 첫 번째 초과 수요. 그렇죠. 수요가 예상보다 강하게 하는 것. 두 번째는 이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임대료가 오르는 부분들. 그렇죠.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거기에 최근에 임금이 좀 오르고 있는 노동시장이 타이트해지면서 오르고 있는 것들. 그리고 지금 알고 계시는 이 우크라이나라든가 이런 사태로 해서 에너지 가격이나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 다양한 변수들이 사실 존재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번에 이제 5월 달부터 잘하면 양적 긴축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네. 이 양적 긴축에서 미국이 원하는 건 뭐냐면 과잉 유동성을 흡수하겠다라는 건데 이번에는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과는 달리 미국 국채만큼이나 MBS 즉 주택 재정 채권을 재투자 안 할까 훨씬 더 높아요. 네. 왜냐하면 너무 국채를 많이 줄이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 10년물 금리가 확 올라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현재 미국은 우리가 아는 재정 부담 또 미국의 국가 부채가 많기 때문에 미국 국가가 현재 부담해야 될 빚에 이게 굉장히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그쵸. 그래서 그 부담을 줄이고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물가가 오르고 있는 거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임대료인데 이걸 낮추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을 조금 식혀야 될 필요성이 있을 거다. 이렇게는 보면 MBS에 대한 규모를 생각보다 늘려서 네. QT를 하게 되면 10년물 국채 금리는 생각보다 예상보다 오르기는 오르는데 예상보다는 덜 오를 수 있고 반면에 우리가 임대료를 어느 정도 이제 상승세를 완화시킬 수 있다라고 보면 물가가 예상만큼 못 잡는 건 아닐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제 고용 시장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부분은 예단할 수는 없죠. 그러나 하반기까지 그렇게까지 가 있을 거냐? 이건 좀 고민이에요. 그죠? 하반기 정도 가면 아무래도 그때는 이란과 관련된 핵 협의도 일정 부분 성사되거나 진척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고 또 오페크가 생각보다 협조적으로 나와서 증산해 줄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렇죠? 여러 가지 부분과 관련해서 에너지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요인들이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왜냐하면 미국도 11월 중간 선거가 있는데 네. 그때까지 이런 상태면 안 되거든요. 네. 물론 이제 모든 게 선거대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하반기에는 지금보다 물가가 이런 원자재 관련이나 이런 물가가 좀 완화되는 국면에 있고 지금 말씀드린 QT로 인해서 초과 수요가 일부 잡히고 또 부동산 시장의 상승세가 일부 완화될 수 있다라면 물가는 우리가 원하는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는 하향세를 걸을 수 있는 그 가능성을 현재는 염두에 두는 게 보다 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게 된다라면 많은 부분들이 염려하신 부분까지는 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네.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가가 빨리 안 떨어지니까 연간 평균으로 물가 상승률 전망치가
지금보다 더 올라가는 단계가 아직 남아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좀 시장에 있지 않나 싶어요. 사실 그 유가 차트 한번 보셨겠지만 네. 유가는요 서서히 내리고 서서히 오르는 경우가 없어요. 그쵸. 오로지 급등락이에요. 네. 네. 무슨 얘기냐면 하반기 혹시 방향이 잡히면 그냥 급락입니다. 네. 그럼 또 지금이랑 정반대 상황이 반대되는 상황이 될 수도 네. 있는 거예요. 물론 장담할 수는 없어요. 네. 그렇죠. 함부로 유가라는 게 정치적인 부분들도 있고 많은 부분들이 연결돼 있어서 쉽지는 않지만 유가가 완만하게 올라 완만하게 떨어진 사례는 없었다라는 네. 거죠. 그렇죠. 네. 급등 아니면 급등락입니다. 그러면 지금과 관련해서 실제 원유와 관련 시장이 물론 이제 타이트하긴 하지만 실제는 정말 원유 수급이 안 되는 것보다는 앞으로 그렇게 될 거란 우려를 더 많이 반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많은 조치들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뭐 앞서도 말씀드렸던 이란 핵협회라든가 오펙 플러스라든가 아니면 베네수엘라라든가 네.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현실화될 수 있다라고 보면 하반기를 너무 비관적으로 보는 건 그렇죠? 그렇게까지 보는 건 좀 아니지 않겠느냐. 대신에 만약에 저희 예상이 벗어나서 유가가 생각보다 많이 오르면 사실 그것 때문에 미국의 긴축은 연준의 긴축은 빨라질 수밖에 없고 네. 그것 때문이라도 유가는 내리겠죠. 근데 그때는 네. 유가가 그냥 내리는 게 아니라 경기를 같이 끌어내리겠죠. 네. 지수도 네. 같이 끌어낼 테고 네. 안 좋은 사례긴 합니다만 그럴 가능성보다는 그래도 하반기에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은 환경이 될 가능성. 그렇다고 뭐 어마어마하게 좋아진다 이런 건 아닌데 어쨌든 지금보다는 수준 자체는 조금 내려올 가능성을 무게를 두는 게 저는 현실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게 왜냐하면 2014년에 크림반도 사태가 있었을 때는 미국에서 자기네 쉐일 생산도 막 늘리고 오펙에다가도 바로 압박을 넣어갖고 맞습니다. 오펙도 정말 네. 바로 생산량을 늘려가지고 결국 14년 말에 유가가 50불이 됐거든요. 60%가 빠져가지고 그래서 그 같은 그림을 생각하고 미국도 사우디에 가고 UAE에 가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때 한번 너무 겨갖고 왜냐하면 말을 들었더니 유가가 너무 빠지고 미국 쉐일 기업들 15, 16년 완전 망할 뻔하고 이런 일을 겪었다 보니까 일단 중동도 말을 일단 지금은 안 듣는 거로 보이고요. 심지어 뭐 위안화 받겠다는 얘기 나오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미국의 에너지 기업들도 말 안 듣고 보조금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120불 유가에서 보조금 달라고 그런다는 게 사실 이해는 안 되는데 그렇게 되거든요. 이게 결국 해결이 되려면 이제 뭔가 미국에서 알았어. 그럼 유가를 그때처럼 50불로 보내는 게 아니라 적당한 수준을 유지시켜 줄게라는 뭐 약속까지는 아니어도 뭔가 정책이 있어야 될 필요하겠죠. 텐데 예. 그건 어떻게 처리할까요? 저도 얘기하셨으니까. 네. 저도 지금 위원님 말씀에 일정 부분 공감을 하는 게 사실 사우디가 굉장히 화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을 믿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트럼프가 들어오면서 쉐일가스 하면서 거의 사우디를 내팽개치다시피 했었고 네. 사실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도 본인들이 버리고 나서 갑자기 하자고 하고 그렇죠. 우리가 미국은 정의롭게 알고 있지만 이 국가도 사실 자기의 이 속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럼요. 국가지 그럼요. 뭐 누구를 위해서 이런 국가는 그럼요. 분명히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얘들 또 언제 변할 수 없지. 지금은 굉장히 궁하니까 나한테 네. 이런 부탁을 하지만 너를 어떻게 믿을 수 있어가 사실 사우디라든가 지금 이란이라든가 이런 국가들의 공통적인 생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어느 정도 보장을 해달라라는 어느 정도 시그널이 있어야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엔 저도 공감을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 이란과 관련해서는 그런 움직임들이 굉장히 활발히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뭐 말씀하셨던 사우디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구체적인 움직임이 있는 건 아니다라고 보여지는데 네. 근데 그거보다는 가장 현실적인 게 결국은 러시아 사태를 해결하는 게 제일 빠르겠죠. 네. 그렇게 해서 네. 어느 정도 우리가 하는 우려를 줄이는 게 제일 빠른 거지 이거를 뭐 지속적으로 끌고 나가서 이 부분들이 계속 가가지고 뭐 대체 에너지를 찾는다는 것 자체가 한계는 있을 거니까 뭐 그리고 실제 우리가 알고는 뭐 증산도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하고 네. 그런 점들을 감안하면 그리고 또 실제 최근에 러시아와 관련된 사태 돌아가는 거 보면 러시아가 생각보다 좀 못 싸우고 있다라는 얘기들도 네. 많이 들고 있잖아요. 결국 이제 명분 없는 싸움에서 사기 없는 병사들의 모습 이런 것들이 많이 투영이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푸틴이 이걸 모르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면 현 상황에서는 더 길게 끌고 나갈 생각보다는 뭔가 이제는 승부를 걸어야 될 부분들이 왔다라고 생각할 개연성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게 하반기를 넘기기엔 러시아도 너무 힘든 상황이다. 그래서 그 안에 어떤 식으로 결론을 날지 알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거 안으로 들어올 개연성이 아직은 좀 높은 국면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아까 그 재고하고 그 말씀하셨잖아요. 예. 제가 그게 되게 궁금했는데 요즘에 데이터를 찾아보니까 미국 재고가
다시 추세선 위로 올라오긴 했더라고요. 네. 데이터는 그렇고 가동률도 델타 때 한번 빠졌다가 올라오고 오미크론 때 빠졌다 올라와서 지금은 거의 코로나 전까지 가동률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제 공급망 이슈 때문에 걱정을 한 건데 네. 지금 데이터로 보면은 생산도 잘하고 있고 재고도 쌓이고 있고 예를 들어 홈디포 같은 경우 재고가 이번 분기에 33%가 늘었더라고요. 네. YOY로. 그러면 이걸 이제 좋게 해석을 한다면 만약에 공급망 해소가 됐고 문제가 없다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수요가 없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지금 미국 저축률이 6%까지 다시 떨어졌거든요. 6%까지 떨어졌어도 전체 저축 금액은 아직도 2조 5천억 달러 정도 그렇죠.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이제 있어서 전체는 많은데 어쨌든 이제 변화율의 함수라고 하면은 해석을 그렇게 하는 네. 거예요. 재고가 늘어난 게 공급망 해소 이제 뭐 나쁘게 보려면 공급망 해소가 아니라 살 돈도 없다, 안 살 거다, 경기 꺾였다 이렇게 보는 신호도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부장님 보시기에 재고가 지금 늘어나는 거를 본부장님이 이제 아직은 공급망 해소로 보시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게 언제쯤 추세로 돌아가면서 정상적으로 우리가 정상적인 재고였구나라고 느낄 수 있을까요? 약간 이걸 데이터로 만약에 보신다면 저희 구독자분들이 이게 옛날하고 좀 많이 달라진 건데요. 네. 그동안에는 적정 재고라는 게 없었었어요. 무슨 네. 얘기냐면 이제 기술이 발달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유통 관련 기술들이 많이 발달하면서 모든 유통 업체들 같은 경우는 적정 재고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비용이었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네. 창고 비용이 있을 거고 네. 그렇죠. 이게 또 안 팔리면 그걸 처리하는 비용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 예전에 우리가 도요도가 도입했던 방식인데 저스트 인 타임 방식이라 그래서 적정 재고가 없었어요. 재고가 없고 주문이 들어오면 즉시 생산을 통해서 하는 방식으로 생각해 오다가 이제는 자연재해 때도 이게 막혔었고 그러니까 이거 코로나 오기 이전에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폭설 오고 막 그러면서 네. 문제가 됐었던 적도 있고 질병으로도 이런 사태를 겪고 나니까 방식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저스틴 방식이 아니라 이제는 생각보다 적정 재고 이상을 쌓아놓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방식으로 현재 생산 방식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걸 감안하면 여전히 그 적정 재고를 쌓아놓을 만큼의 여유는 생산은 더 많이 네. 해야 된다라고 보셔야 되기 네. 때문에 아직까지는 재고에 대한 우려를 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저축률이 줄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많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2조 달러가 넘는 네. 많은 금액이 남아있다라는 점에서 소비에 대한 우려는 아직은 기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네. 소비가 우려되면 물가죠. 사실 내가 돈이 있어도 물가가 오르면 그만큼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다 보니 네. 소비를 못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는 건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알고는 2%까지는 아니다고 하더라도 현재는 에너지 가격이 조금 완화가 되고 전체적으로 부동산 임대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완화되는 국면이 오는데 임금은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놓고 보면 하반기부터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가처분 소득이 늘어날 개연성을 둘 필요가 있지 않느냐. 자, 물가가 조금 낮아지면 그만큼 비용이 낮아질 거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도 좋고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그렇죠. 조금씩 소비가 늘어날 거니까 그때부터는 조금 소비가 더 반등하는 국면으로 놓고 보면 아직까지 우리가 알는 소비가 굉장히 여기가 훼손됐다라고 보기에는 일부 둔화될 수는 있겠지만 네. 훼손까지 얘기하기에는 조금 너무 빠른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아직 서비스업에 대한 소비는 본격화되지 않았거든요. 네. 그 부분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고 아마도 많은 부분에서 지금 걱정하는 분들 중에 하나가 내구재 부분에 대한 소비에 대해서는 우려는 있긴 있을 거예요. 네. 그렇죠? 그건 이미 과소비를 했었기 때문에 거기는 저도 이제 동의를 하지만 이미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지금 그쪽에 대한 소비보다는 서비스업에 대한 소비를 훨씬 더 늘리는 쪽에 무기를 두고 있다라고 감안을 하면 그쪽에 대한 어떤 그 기대는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유본 부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신 부분과 관련이 있는데 우리가 자꾸 잊고 있는 게 글로벌의 소비가 제일 큰 데가 중국이에요. 네. 예, 그래서 중국이 이번에 현재 번지고 있는 코로나를 어떻게 방역을 잘하느냐가 관건일 텐데 여기가 빠르게 방역을 완화한다거나 네. 방역에 대한 방식을 바꾸는 거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 소비도 무시할 수 없거든요. 네. 그 부분을 생각을 하면 좋지 않을까. 특히 오늘 아침에 긍정적인 소식도 나온 게 미국이 중국에 취해졌던 관세를 이제는 없애주기로 했죠. 네. 이 부분도 물가를 낮출 수 있는 요인도 됐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대단히 획기적이다 이런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부정적인 요인들이 조금 낮아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런 환경이면 어떤 투자 전략을 저희가 좀 가져가면 좋을까요? 지금 저는 시장이 굉장히 스마트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네. 지금 시장을 놓고 보면
당연히 경기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없죠. 네. 그래서 지금 올라오는 기업들 보면 경기에 대한 배팅은 없어요. 네. 자, 얼마나 스마트하냐면 현재 포스트 우크라이나를 보고 있겠죠. 우크라이나가 침공당한 이후에 세상이 어떻게 변할까라고 보니까 정말 큰 그림에서 보니 첫 번째는 이미 달고 계시겠지만 글로벌 신냉전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는 걸 지울 수가 없겠죠. 네. 그리고 보아하니 유럽의 국가들이 군사력이 엉망입니다. 네. 우리나라 한국이란 나라의 군사력이 세계 6위예요. 네. 우리가 영국과 프랑스보다도 더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을 거고요. 아마 여기 군대 갔다 오신 분들도 알겠지만은 우리나라의 제7기동군단이라는 데가 있어요. 맹호부대, 노도부대, 오뚜기부대 이렇게 합쳐서 만든 부대인데 재밌네요. 여기 있는 네. 이 전차 부대가 유럽에 있는 전차를 합친 것보다 더 많아요. 네. 그럴 정도로 그냥 네. 무슨 얘기냐면 네. 유럽의 군사력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가 않은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 독일 같은 경우가 굉장히 큰 규모의 군사비를 지출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을 정도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방위 산업이 글로벌 방산 산업이 굉장히 일시적인 게 아니라 왜냐하면 지금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곧 이어서 미국과 중국과의 또 다른 냉전이 기다리고 있고 그 중심에 또 대만이 있을 거니까 네. 그래서 각 국가들이 이전과는 다르게 내가 이렇게 군사력을 줄일 때가 아니구나. 다시 한번 정비를 해서 핵심적인 전략 무기들은 계속 갖춰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초기 국면이라고 보고 거기에 대한 배팅이 많이 늘어나간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러시아가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탈러시아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이게 굉장히 에너지의 큰 변화 정책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네. 예를 들어서 현재 러시아에서 수입하던 에너지를 미국의 LNG를 대처하는 네.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 놓고 보면 그렇게 되게 되면 사실 우리 입장에서 조선주가 굉장히 좋아질 수 있는 개연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네. 그리고 그동안 유럽에서 버리려고 했던 원전이 속속들이 원전을 하겠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네. 영국이 현재 원전과 관련해서 비중을 25%까지 늘리겠다. 안 하던 벨기에가 나도 원전 다시 쓰겠어라는 얘기를 했다는 건 굉장히 고무적인 일들이에요. 네. 네.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도 가속화하지만 사실 그동안 안 쳐다봤던 원전에 대한 어떤 부분을 다시 보면서 또 원전뿐만이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가 지속적으로 에너지원 역할을 하기 위해서 수소 산업이 같이 커지고 있는 부분들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데 배팅이 시장이 시작됐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함인 것 같고요. 또 재미있는 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우리가 알고 있는 광물만 수출한 게 아니라 흔히 얘기하는 에그플레이션과 관련된 농산물도 많이 수출하잖아요. 네. 사실 에너지는 대체가 가능합니다. 그렇죠? 뭐 아까도 뭐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알기로는 러시아산 아니면 사우디산을 쓸 수도 있는 건데 농산물은 그게 안 돼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생각보다 농산물과 관련된 기업들이 그렇죠? 올 1년만 놓고 보면 생각보다 큰 시세를 그릴 가능성이 높다는 점. 네. 여기에 배팅을 굉장히 크게 하고 있다는 얘기죠. 또 국내적으로 또 어떤 재밌는 부분들이 있었냐면 어쨌든 간에 새로운 당선자가 나오시면서 부동산과 관련된 많은 규제 완화 정책이 있을 건데 그러면 부동산 시세는 나쁘지 않을 텐데 여기에 규제까지 풀리죠. 네. 그런데 심지어는 금리까지 올라가고 있죠. 네. 자, 금융주들 입장에서 보면은 금융주의 이익이 크게 늘어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되고 있죠. 네. 여기에 대한 배팅이 늘어나고 있는 거. 그래서 잘 보시면 시장 성장 또는 경기가 회복되는 데 대해서 자신은 없지만 하나하나 따져보니 생각보다 틈새로 추세로 자리 잡는 새로운 변화들이 많다는 얘기죠. 네. 이 변화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시세에 반영하기 시작을 했고 그 관련 기업들이 생각보다 큰 시세를 내고 있다는 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네. 그러면 많은 여기 투자자분들이 현재는 이 우려가 해소가 된다라면 중요한 건 과연 이 가격에 사실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네. 저는 잘은 모르겠지만 시장의 단기 정점은 그동안 망설이다가 네. 너무 악재가 커서 사야 되나 말아야 망설였다가 악재가 해소된 것 같아라고 해서 뒤늦게 따라붙었다가 고점을 잡는 게 단기 정점의 신호일 거라고 생각을 네. 하고 오히려 지금은 이 불안감을 안고 시장에 대응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리고 물론 불안하다 보니 시세 연속성도 좀 짧은 것도 사실일 거고 시세 흐름이 빠른 것도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죠. 그만큼 투자자들 입장에서 많은 피곤함도 있을 것이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게 가장 현실적인 투자 대안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시장이 좋아질 거다 아니면 또는 경제가 좋아질 거에 초점을 맞추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경제 지표가 꼭 시장을 대변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아는 2008년부터 2015년까지 경제가 좋은 적이 없는데 주가는 계속 올랐거든요. 네. 이전에 경제학하고 주가가 오르는 거하고 상관계수가 많이 깨졌어요. 그래서 경제가 좋으니까 시장이 좋을 거다. 그럴 수는 있는데 경제가 나쁘다고 해서 시장이 안 좋을 거다. 그렇게 일반화시키는 건 꼭 옳은 표현은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생각보다 틈새로 찾을 만한 변화들이 되게 많다. 이 변화에 초점을 맞춰서 좀 더 깨알 같은 대응을 해보시는 게 가장 현실적이다. 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얘기하신 업종 중에서 요즘 그래서 재밌어 보이는 게 예를 들어 미국에 있는 비료 기업 코베타는 네. 52주 신고가가 네. 나고 그런 종목들이 많은데 네. 우리나라는 움직이지 않다가 비료 종목이 아니고 사료 종목이 최근에 많이 엄청 올랐죠. 올랐어요. 네네네. 근데 사료는 정말 냉정하게 말하면 미국하고 브라질하고 아르헨티나에서 쓰는 거지 손은 우크라이나에서는 별로 사실 안 하거든요. 근데 주식은 사료가 먼저 땡겨지고 비료는 살짝 올랐는데 아마 이런 것도 작용하지 않을까 싶은데 우크라이나가 생각보다 밀만큼이나 많이 수출하는 게 옥수수입니다. 옥수수요. 예. 네. 그 옥수수가 이제 사료의 작물로 많이 쓰이잖아요. 네. 근데 옥수수 파종 시기가 5월이에요. 네. 근데 이제 이 우크라이나가 있으니 파종을 못 할 거라고 보고 네. 그러면 사료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을까라는 점들을 선반영했을 가능성이 높아서 그거 보고 많이 웃었어요. 시장 참 영리하네. 네. 참 대단한 시장이다. 네. 물론 네. 같이 투자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실적이 반영 안 됐는데라고 하지만 네. 시장은 항상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안랩이란 종목이 뭐 실적이 좋아져서 올라갔겠습니까? 네. 네. 그런 것처럼 네. 뭔가 시장에 대해서 뭔가 변화를 찾고 거기에 대해서 강한 배팅을 하는 거 보면 이런 시장이 올해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네. 그렇죠? 굉장히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를 자주 할 수 있는 그런데 생각보다 변화는 굉장히 큰 정말 이건 신냉조로 간다면 대단히 큰 이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배팅을 하는 그런 시장이 아닐까 싶어요. 그럼 혹시 지금 고객분들을 만나시면요. 가장 비관적으로 보는 섹터는 어디일까요? 비관적으로 보는 쪽은 이게 말씀드리기가 좀 굉장히 네. 애매하긴 한데 저는 일단 기대가 낮아진 대북 섹터. 관계가 기대가 조금 네. 좋아진다라고 생각지는 않아요. 네. 예. 이번에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서 우크라이나의 사례를 보고 북한이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고민을 해보면 핵을 포기하면 저렇게 될 수도 있구나. 네. 핵을 포기했던 리비아라든가 똑같은 거였으면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한반도의 비핵화가 사실상 한 걸음 더 멀어진 건데 그러면 북한과의 대화는 사실상 있기 어렵겠죠. 네. 네. 그러면 대북과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 오로지 대북과 관련해서만 오른 기업들은 다소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도 아마 북한이 미사일과 관련해서 안 좋은 얘기가 있었던 것 네. 같은데 그럼 새로운 당선자께서 아마 사드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네. 그게 현실화됐었을 때 또 중국이 가만히 있을 거냐 네. 그렇죠? 그래서 아직은 이제 그 집권을 안 하셨으니까 5월 뒤에 일어날 일이지만 그랬을 경우 나올 수 있는 중국이 우리나라에 볼 수 있는 그 목리 이런 것과 관련해서 피해주들이 생길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네. 그래서 그런 업종은 다소 좀 피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업종들은 제가 볼 땐 순환매격으로 계속 돌아가면서 그래도 한 번씩은 계속 올라주는 것 같아요. 네. 건설도 한 번 제가 올랐고. 사실 여쭤봤던 이유는요. 그러니까 나빠질 만한 리스크가 있는 섹터라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올해는 이렇게 좀 오르면 좀 팔아야 될 것 같고 약간 조정 장세가 좀 있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기대가 낮아져 있는 섹터에서 기회가 있을 만한 그런 요인들이 있지 않을까. 물론 방산 같은 거는 이제 크게 네, 변한다라고 네, 네. 하셨고요. 근데 좀 작게라도 좀 좋아질 만한 여지가 있는데 시장에서 너무 관심이 없네라고 하는 섹터가 혹시 있을까 싶어서 현재 여쭤봤어요. 플랫폼이 아닐까 싶어요. 네.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 플랫폼은 기업의 실적이 안 좋아서 빠진 게 아니라 규제 때문에 빠졌어요. 네. 그런데 이미 그 규제가 확정이 됐고 새로운 당선자는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자율 규제로 맡기기 때문에 그 규제 이슈에서는 많이 벗어나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국내에서는 더 이상 성장하기가 쉽지 않으니 해외 진출 전략을 통해서 새로운 전략을 꾀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보다 조금 우리가 많은 계산안을 등겨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러면 의외의 시세가 날 수도 있는 쪽이 이쪽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나라 말고 나머지 해외 플랫폼 기업들이 이제 규제가 시작이 됐어요. 네. 우리가 먼저 시작을 했고 네. 그러면 보통 플랫폼이 같이 움직이면 글로벌이 같이 동조화되면 더 힘이 강한데
해외는 그렇지 않다라는 점에서 놓고 보면 이거는 조금 이제 약간 마이너스 요인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더라도 뭔가 기회는 많이 있을 수 있다. 생각했던 것보다는 네. 기회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일단 더는 안 빠지는 모습들이잖아요. 해외 진출도 많이 하고 있고 그것과 관련해서 경쟁력을 갖춰나가는 모습이고 그래서 너무 비관적으로 봤지만 그 정도는 아니고 의외로 한 번은 그래도 한번 시세를 한번 줄 수 있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물론 이 친구들이 했던 그 해외에 관련된 그런 어떤 정책들이 성공을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새로운 수출주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플랫폼도 그런데 저는 이제 그 우리 김 위원이 되게 좋은 질문을 해줬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이제 플랫폼이나 게임이나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눌려 있고 특히나 게임 같은 경우에는 중국 규제까지 맞물려서 맞아요. 이렇게 눌려 있다고 저는 보는데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나라가 중국에 물론 게임을 많이 팔긴 하지만 지금 그 주식들이 빠진 폭으로 보면 중국에서 까진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빠져 있는 건 맞잖아요. 네네. 그럼 이거는 결국 그러면 아까 우리 김 의원이 얘기한 대로 뭔가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뭔가가 있으면 사람들이 그런 쪽에 뭔가 관심을 가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는 분들이 은근히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사실 그 네. 이제 뭐 제 얼굴을 보셨겠지만 제가 게임 세대는 아니에요. 저는 저도 갤러그 그렇습니다. 세대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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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약간 그 건방진 얘기랑 공부밖에 안 했어요, 사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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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시골이다 보니까 그런 게 없었어요, 사실. 네. 그런데 이제 제가 보기엔 중국에 진출해서 게임이 좋아질 가능성보다는 게임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데 초점을 둬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지난해 눈으로만 봤지만 P2E라는 게임 개념이 생기면서 정말 많은 기업들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쵸. 근데 최근에 또 게임의 흐름이 샌드박스 게임으로 흐름이 또 바뀌고 있다는 얘기죠. 네. 결국엔 게임 안에서 또 게임을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용자들이 만들어서 하는 그런 게임으로 가는 건데 그런 관련 기업들이 꽤 눈에 띄는 기업들 중에서 몇 개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이 태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게임이 다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이렇게 선별을 해서 네.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지난해도 우리가 이거 다 알고 있는데 놓친 거잖아요. 그렇죠. 네. NFT도 공부하고 다 했어. 네. 그랬고 막상 되니까 손도 못 댔어요. 네. 제가 우리 김열매 연구 하는 것도 봤고 우리 이효성 연구도 되게 좋은 방송하는 거 봤고요. 네. 저도 경청했거든요. 네. 실천해서 못했다라는 그렇죠. 거죠. 근데 지금도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데 또 나오면 또 못할 수도 있는데 그만큼 이 변화를 반영해서 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게임도 이전의 게임이 아니다. 이렇게 변하는 게임의 어떤 성향, 그렇죠? 이런 구조 안에서 거기서 특화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새로운 성장 스토리를 쓸 수도 있겠다라는 점에서 놓고 보면 그런 성장의 어떤 키워드가 어디에 있고 그 키워드와 관련해서 어떤 기업들이 굉장히 경쟁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만 모니터링 해보시면 저는 그 안에서도 또 다른 경쟁력이 또는 시세가 한번 나올 수 있다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중국에 대한 기대는 접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제가 잘은 모르지만 중국이 게임을 안 열어주는 것 중에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 사실 중국에서 제일 무서운 게 중국 정부를 비방하는 건데 위챗 이런 거 잡아놨는데 게임에서 채팅하는 거 못 잡아. 네. 그래서 안 한다는 얘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게임을 많이 열어줄 거냐 그건 잘 모르겠지만 네. 판호에 대한 기대보다는 네. 오히려 이런 어떤 새로운 어떤 글로벌 어떤 게임의 어떤 흐름, 이 변하는 흐름에 따라서 거기에 최적화되는 기업이 무엇인지 따져보는 것. 이게 조금 더 저는 효과적인 시장 대응이 될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러면은 제가 부장님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지수에 대한 기대를 조금 낮추시는 것 같고요. 대신에 개별 소위 말한 개별 종목 장세라고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예.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최근에 보면은 코스닥이 그래도 코스피보다 좀 수익률이 나쁘지 않거든요. 미국은 2월부터 그랬고 한국은 좀 그 전부터 그랬는데 이런 흐름으로 그럼 이제 대응하는 게 맞다라고 보시나요? 예를 들어 지수를 예를 들어 궁금해하시는 게 지금 2000 오늘 좀 빠져서 올랐나 하여튼 뭐 2,700 언저리인데 여기서 사야 돼요 팔아야 돼요 되게 많이 물어보는데 그런 개념보다는 조금 더 종목을 많이 공부하자 이렇게 받아들여도 될까요? 저희가? 그렇습니다. 네. 사실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어떻게 보면 지난 코로나 때 너무 많이 올랐던 건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제 아시겠지만 오히려 이런 굉장히 강한 장에서 돈을 많이 벌 것 같은데 의외로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실제 제 주변에서도 정말 큰 부를 이룬 분들이 대부분 박스권에서 매매를 성공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 환경이 현재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지금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지수가 얼마다를 신경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지수가 그 정도 올라가려면 그 시장을 이끌 만한 어떤 새로운 어떤 동력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러기에는 조금 약하지 않나 싶은데 주도주가 없다 이런 뜻이. 주도주가 없다라기보다는 그걸 이끌 만한 시장 힘은 애매한 거죠. 왜냐하면 네. 한쪽이면 한쪽이 빠져서 그래요. 그렇죠? 박스권 시장이라는 게 시장이 안 움직인다가 아니라 바벨처럼 여기는 크게 튀어오르는데 여기는 내려서 생긴 현상이에요. 그러면 내리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이 오르는 것만 잘 보면 그게 변화거든요. 그럼 지금 우크라이나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변화에 배팅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은 아마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많은 인명들이 그렇죠? 이렇게 살상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 많은 또 이렇게 투자자분들은 거기서 또 많은 기회를 찾기도 하거든요. 지금은 그럴 때라고 생각을 해요. 이 수많은 어떤 일어나는 이 불편함들이 결국은 세상을 바꿔요. 이러니까 이렇게 바꿔야 되겠네. 예를 들어서 이게 현실화될지 모르겠지만 미국과 중국의 이 불편함. 그래서 중국이 자꾸 대만을 호시탐탐 노리게 되면 우리가 아는 글로벌 투자자들은 대만의 반도체를 주고 싶겠습니까? 원도를? 네. 딴 데를 찾고 싶지 않을까요? 물론 그 찾는 거를 우리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잡을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만 어쨌든 글로벌 반도체 몇 개 없거든요. 한국하고 그렇죠. 대만 정도가 다예요. 네. 어차피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삼성전자 지금 미흡하지만 우리가 알는 기술력을 더 발달해서 그렇죠. 우리가 비메모리 기술이 좀 많이 TSMC보다 조금 열악한 건 사실이잖아요. 이걸 어느 정도 극복을 하면 많은 기회가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그 변화들을 자꾸 찾아보면 제가 볼 때는 좋은 어떤 그 돌파구가 많이 생기는 시장이 올해 시장이라고 보고 있어서 지수 얼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그것보다는 이 안에서는 정말 이 미세한 변화들이 어떤 변화들이 있고 이 변화들을 최적화된 기업들이 어떤 것들인가 고민해 보시는 게 저는 더 현실적인 게 올해 시장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부장님 말씀하시니까 얼핏 저한테 드는 생각이 작년 이맘때보다 삼성전자나 반도체 전반에 대한 기대치도 굉장히 낮아져 있다라는 많이 느낌도 낮아져 드네요. 네. 사실 그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도 삼성전자를 좋게 봤다가 이제 사실 굉장히 이제 그 안 좋게 된 이렇게 케이스인데 반도체는 제가 증권사 입사해서 단 한 해도 그 저기 뭐죠 추천 종목 안 나온 적이 없었어요. 삼성전자는 네. 그렇죠. 네. 근데 생각보다 그 추천 종목으로 성공했던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고 네. 올해도 아니나 다를까 보니까 반드시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이렇습니다. 최근엔 갤럭시 22도 굉장히 안 좋은 모습도 분위기가 보이고 안 그래서 좋죠. 예, 네. 분위기가 괜히 낮아진 모습이었는데 의외 사례들이 또 벌어질 수가 있겠죠. 그렇죠? 현재 반도체를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나중에 된다라면 아무래도 이제 서버 투자가 현실화될 때 그리고 그런 서버 투자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AI 기술 이런 거 많이 발달할 때 이런 것들이 아닌가도 싶고 제가 뭐 몇 군데서도 했지만 일단 우리나라에는 관련 기업들이 별로 없긴 한데 네. 오늘도 현대자동차가 로봇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네. 그죠? 삼성전자가 사활을 건 게 로봇이고 현대차가 사활을 거는 게 로봇이에요. 네. 재밌게도 테슬라도 그렇고요. 그렇죠? 그러면은 제가 이제 IFC도 돌아다니니까 청소하는 게 로봇이 혼자 하고 있거든요. 되게 쓸쓸해 보여서 제가 쓰다듬어 줄까 했는데 네. 그렇고 제가 잘 가는 식당 몇 군데도 로봇이 서빙을 해요. 네. 그러면 국내 기업만 찾을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해외에서도 이런 글로벌 어떤 빅 트렌드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기업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다들 야 뭐 얼마나 현실화 되겠어 하는데 항상 시장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열린 마음이 있는 분들한테 많이 이런 것들이 오거든요. 이런 것들도 좀 글로벌 측면에서 많이 찾아보시면 좋은 기업들이 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올해는 변화에 굉장히 큰 집중을 하자. 생각보다 변화가 많아요. 변화가 많다는 얘기는 기회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네. 예. 네. 이런 아이디어는 어떠세요? 이거는 너무 좀 디테일하긴 한데 제가 이제 저도 많이 얘기 들을 거 아니에요 친구들한테. 하이닉스는 어느 정도 시세를 좀 많이는 아니 좀 냈고 그다음에 다른 반도체 그 뭐라 그러죠? 밸류 체인들은 주가가 그래도 좀 이렇게 하는데 삼성전자는 7만 원에서 그냥 고정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되게 제 친구들이나 뭐 선후배들이 되게 뭐랄까 괴롭다기보다는 좀 이해를 못하는 이런 현상이 있거든요. 뭐 저보다 경력 훨씬 기시고 하시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예를 들어 이건 좀 이상한 거지만 하이닉스가 너무 올랐으니까 얘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줄이고 뭐 전자 가고 이런 식의 올해 장이 특히나 개별주 같은 거라면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요? 저희 이 참 개인분들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부끄러운 얘기지만 증권사는 경력이 많을수록 주식을 더 잘하는 건 아닙니다. 아 그래 제가 겸손하신 말씀. 제가 모든 업종 중에서 네. 유일하게 오래 다녔는데 경력이 더 강해지지 않는 곳이 증권사인 것 같아요. 네. 제 후배분들 아니면
최근에 젊은 분들 중에서도 정말 대단하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진짜 그래요. 네. 다른 업종은 오래되면 장인이 되는데 네. 증권업 업종은 오래된다고 장인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오히려 더 퇴보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서 굉장히 부끄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그렇게 봐요. 어쨌든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저는 그리고 잘 되는 기업들의 공통점은 하나에 올인하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게 포트폴리오가 갖춰진 기업들의 제일 단점이 뭐냐면 다 좋을 땐 괜찮은데 이거 아니어도 이게 있다 보니까 집중력이 약해요. 예컨대 가전은 삼성보다 LG가 잘하죠. 네. 사실입니다. 그죠? 네. 삼성 직원들이 되게 발끈하실 수도 있지만 그거밖에 안 하는 기업이 더 잘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하이닉스는 D램밖에 없잖아요. 물론 그죠? 이런 거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러다 보니 조금 더 집중할 수밖에 없는가라고 생각하는데 삼성은 이거 아니어도 되게 많죠. 그러다 보니 좀 아쉬움이 없잖아 있고 싶은데 저는 올해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쪽에서 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이런 실수도 있어요. 갤럭시 S22 실수도 있었었지만 어쨌든 환경 자체는 되게 좋거든요. 네. 그렇죠? TSMC에 가는 물량을 일부 가져올 수 있는 좋은 환경인데 삼성전자가 아직 경쟁력이 그 정도까지 안 돼서 못 받는 게 사실이라면 어쨌든 갖춰야 살아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현실화될지 전 그건 지켜보고 싶어요. 근데 사실 삼성전자를 저도 한 2, 3년 동안 해봤지만 굉장히 지금 결과가 굉장히 안 좋아서 네. 이제 지금 꼬리를 확 내리고 있고 그런 기대가 있고 삼성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여전히 신뢰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조금 보면서 해도 좀 늦지 않지 않을까 네. 싶고 네. 오히려 올해는 이 기업도 좋은데 다른 기업들에서 좋은 기회가 더 많기 네. 때문에 네. 예, 그런 기업들에 더 집중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솔직히 사고는 싶은데 안타까워요, 되게. 예. 부장님께서 네, 한 가지를 열심히 하는 회사가 더 올인해서 잘한다 이러시니까 갑자기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를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갑자기 스쳐 지나갔네요. 아, 그럼요. 예, 예. 네. 사실 그 해외 주식도 많이 하시죠? 해외 주식도 하죠. 네. 예, 예. 지금 이제 미국이 사실 환율도 지금 좀 음. 약간 고점 찍었다 이렇게 보시는 예. 분들도 계시고 업사이드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미국, 중국, 한국 세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어디가 좀 더 지금 들어가기 괜찮다라고 보시나요? 저는 이제 해외 주식을 할 때는 일단 제가 전 잠이 되게 많이 필요한 사람이라서 네. 미국 주식을 잘 안 해요. 많이는 안 하는 건 아닌데 근데 미국 주식에서 찾는 건 항상 아이디어예요. 항상 글로벌의 모든 혁신은 다 미국에서 나왔어요. 그렇죠. 네. 플랫폼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였고 옛날에 컴퓨터라는 것도 마찬가지였고 그런 변화를 보기 위해서 미국 시장에 대한 컨트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 항상 시작될 때 보고 자다가 끝에 끝나기 전에만 봅니다. 네. 중간은 다 생략해버려요. 네. 네. 어차피 결과는 나올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안에서 찾고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로봇인데 한국엔 별로 없지 않습니까? 우리 청소 로봇밖에 없으니까 그런 것들은 미국에서 찾아야 돼요. 방법이 없거든요. 그리고 뭔가 좋은 방산도 마찬가지. 우리보다 미국이 더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죠? 전투기도 그쪽에 더 나을 거고 물론 우리나라도 K9 이런 게 있겠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한국이 좋냐 미국이 좋냐 품목별로 나눠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로봇은 이쪽에 더 괜찮은 게 많은데 같은 방산도 전투기는 미국 게 좀 더 유리하고 뭐 우리가 하는 자주포는 또 한국 게 또 유리하고 이런 무기는 또 여기가 유리하고 각각 기업별로 나눠서 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국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고민이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그 정부의 통제가 너무 심해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물론 이제 대만과 관련해서 그렇게 할지 안 할지 는 없지만 나중에 그렇게 되면 또 경제 제재할 텐데 네. 괜히 좋은 기업만 투자했는데 이런 제재 때문에 제가 돈을 못 뺄 수도 있다는 생각이 간혹 네. 들더란 얘기죠. 네. 그래서 중국에 대한 투자는 당연히 뭐 우리가 뭐 옆에 있는 나라기도 하고 또 항상 성장하는 국가니까 꼭 봐야 되긴 하겠지만 너무 많은 발을 담그는 건 아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많이 해봐요. 네. 저도 중국 주식 많이 해보면 기업 때문에 부러진 게 아니라 항상 정책 때문에 부러졌어요. 네. 우리 생각지도 못한 당해 규제. 이제는 그거 맞는 것도 한두 번이지 네. 그것까지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알 수도 없는 문제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중을 적극적으로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기업은 좋을 수 있으나 잘 모르겠어요. 그런 불편함을 더 감수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미국과 한국 같은 경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디가 좋은 시장이다라가 아니라 아이디어 차원에서 변하는 기업들이 이쪽에 특화된 게 있으면 이 기업을 사는 게 맞고 이쪽에 특화된 게 있으면 이 기업을 사는 게 맞고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일을 하는데도 주가가 많이 벌어진 게 미국하고 한국에 있는 게 요즘에 제가 제일 많이 보는 게 미국의 뉴코라는 전기로 예. 철강 회사는 52주 신고가예요. 150불인데
포스코는 이름도 바꿨는데 30만 원을 못 넘더라고요. 근데 사실 포스코는 전기료 회사는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제품은 똑같은데. 네. 근데 이제 전기료하고 고로하고는 제품이 다릅니다. 네. 이게 철강을 만들 때 전기료는 원료 자체가 고철이에요. 네. 그래서 그 고철을 전기료로 녹이면 나오는 게 막대기를 만드는데 네. 보통 철근 네. 또는 아니면 H형강 이런 걸 만들거든요. 네. 이건 건축 자재고요. 네. 포스코가 만드는 건 철광석을 통해서 녹여서 만드는 건데 네. 여기서 만든 건 잘 아시다시피 강판 같은 거 네. 예를 들면 선박이라든가 우리가 알고 있는 자동차라든가 아니면 가전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전후방 사업도 다르고 원료도 달라요. 그래서 유코는 미국은 미국의 그 유일한 철강사라서 거기는 판도 만들어요. 전기로. 여러 가지 같이 하는. 여기 그래서 예. 제품, 그러니까 재료는 다른데 두 회사가 제품 비슷해요. 다만 유코는 전부 미국에만 팔고 이제 포스코는 수출하긴 하는데 좀 궁금한 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분명히 어쨌든 원재료비와 제품이 먹는 건데 주가가 예를 들어 조금 차이 나면 제가 그냥 예를 들어 작년만 하면 유코 오를 때 포스코도 같이 올라서 40만 원 찍었었는데 이번 사이클에서는 전혀 못 따라가더라고요. 우선 뭐 제가 그 기업을 잘 팔로우를 못 해봐서 네. 일단은 뭐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 뭐 이렇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네, 느낌상으로 어떤 거? 저는 느낌상으로는 네네. 지금 미국이 많이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메이드 인 USA 네. 예 전체적으로 네. 미국에서 쓸 건 미국에서 생산해라 라고 해서 주문이 더 늘거나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추정이 네. 현재는 유일한데 시장의 차이다. 예. 네. 근데 그건 좀 제가 더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뭐 제대로 네. 어설프게 모르는데 네, 네, 이렇게 이제 네. 함부로 답을 내리는 건 아닌 것 같아서 네, 시장의 차이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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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오늘 또 근데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면요. 아까 중간에 이제 얘기하다 지나간 거였는데 그 유본 부장님한테도 제가 잠깐 여쭤본 질문이었는데요. 사실 이제 오미크론이 지금 우세한 바이러스로 돌아다니면서 네, 저도 걸렸었어요. 네. 제 주변에도 진짜 싹 정말 걸렸죠. 많이 걸리셨어요. 저도 많이 퍼뜨렸습니다. 네, 근데 예. 한국 확진자 많이 나오는 건 물론이고, 근데 다행스럽게도 물론 이제 지금도 사망자는 네. 굉장히 높아요. 네. 절대적인 숫자는 높지만 이제는 다시 봉쇄를 하거나 이러지는 않잖아요. 네. 근데 유일하게 지금 큰 국가가 봉쇄하고 있는 게 중국인 건데 중국이 만약에 그냥 상상을 해서 만약에 봉쇄를 좀 방역에 대한 정책을 좀 바꿔서 풀었다라고 한다면. 어떤 섹터에 어떤 회사들이 좀 수혜를 볼 수 있을까요? 사실 그 고민을 제가 굉장히 많이 했어. 올 1월부터 가장 큰 편수 중에 하나가 그거다라고 생각을 네. 많이 했었는데 중국이 봉쇄를 풀면 의외로 많은 나비 효과들이 있게 됩니다. 네. 우선 중국의 봉쇄가 풀어진다는 얘기는 단순히 봉쇄가 풀어지는 게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해소가 굉장히 크게 일어나요. 그러면 생각보다 물가를 생각보다 많이 낮추게 됩니다. 네. 자, 물가를 낮추게 되면은 어쨌든 간에 우리 입장에서 놓고 보면 미국이 좋은 쪽으로 긴축을 완화할 수 있는 게 좋은 거죠. 그죠? 네. 물가가 높은데 긴축을 완화한 건 안 좋은 거고 네. 그렇죠. 물가가 완화돼서 이런 게 해소돼서 하는 건 되게 좋은 건데 그렇죠. 그 측면에서 일단은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로 인해서 비용이 낮아지기 때문에 아마도 섹터보다는 시장을 들어올리는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예. 네. 시장을 들어올리는 역할을 할 것 같고 또 하나는 봉쇄를 푼다는 것 자체가 소비가 크게 일어난다라는 건데 중국인들이 그동안 못 돌아다녔으니까 돌아다니면서는 소비가 굉장히 늘어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러면 스포츠 레저라든가 이런 쪽, 그렇죠? 운동화라든가 네. 이런 쪽과 관련해서 생각보다 많은 반향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네. 하고 있고요. 이들이 하는 이 소비가 앞서 우리 질문을 주셨던 미국에 대한 우려를 많이 씻어줄 것 같아요. 네. 미국 소비를 더 할 수 있겠어? 네. 저축 이런데라는 부분을 상당 부분 그렇죠? 완화를 해주면서 소비에 대한 부분들도 커질 거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도 조금 더 높아질 것이고 동시에 글로벌 병목이 좀 일부 완화가 될 것이니 기업 비용이 줄어드니 경기가 안 좋아도 비용이 줄어들 만큼 주가가 오를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의외로 클 수 있는 네. 저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어서 게임 체인저라는 얘기는 지수를 바꿀 수 있는 것 네. 같거든요.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지수 박스권보다는 조금 더 지수 상단을 열어놔도 되는 변수가 네. 이 변수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아까 이제 에너지 가격 조금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실화될지 알 수는 없으나 하반기에 들어서 유가가 유의미하게 하락을 하면 네. 사실 가장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게 한국입니다. 글로벌 네. 시장에서. 일단 외국인들 입장에서 놓고 보면 유가가 내려간 만큼 한국은 첫 번째 무역 수지가 흑자로 개선이 되죠. 네. 그럼 환율이 돌아서요. 네. 원화가 강세로 가면 한국 기업은 아니어도 한국 시장에 대한 베팅이 가능해지겠죠. 네. 환차익을 노릴 수 있는 네. 그 가능성이 높고 당연히 모든 원자재를 수입하는 한국 입장에서 놓고 보면 기업들의 비용이 그만큼 낮아질 거예요. 낮아지는 만큼 기업 실적이 개선될 것이니 외국인 입장에서는 실적이 개선되는 만큼 또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환차익을 노릴 수 있을 만큼의 외국인 매수세가 아주 장기간에 걸치는 아니겠지만 그 부분에 걸어진다라면 시장에 한번 의외로 들어 올릴 수 있는 그렇죠? 단기 구간이겠지만 부분들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도 네. 여러 에너지 가격과 생각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단순히 시장이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하실 게 아니라 이렇게 깨알처럼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시장이 어떻게 될 거지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지금 질문 주신 거는 생각보다 큰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해줄 수도 있겠다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정리해 보면 대략 이제 올해 지금 상태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더 심각한 수준으로 가지 않으면 예, 두 가지죠. 네. 확전이 되지 않거나 아니 경제 제재가 여기보다 커지지 않으면 예, 그러면 사실 시장 바꿔야죠. 네. 내려가겠죠. 예. 네. 그러니까 악재가 남아 있다면 그 불확실성이 예, 약간은 있다. 크긴 하죠. 예, 크긴 네. 하죠. 예. 근데 이제 그 가정을 하지 않는다면 지금은 그래도 공부해서 먹을 수 있는 충분한 룸이 많이 충분한 있습니다. 룸들이 예, 예. 있다. 공부를 네. 해보면 실제 시세로 이어지고요. 생각보다 강합니다. 네. 네. 그리고 하반기에는 혹시나 중국의 봉쇄가 풀리거나 그러면 이거는 게임 체인저다. 생각보다 지수를 한 단계 레벨은 더 올릴 수 있겠죠. 네. 예, 뭐 이전만큼 그 정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너무 안 오를 거 생각해도 그거보다는 한 단계 레벨을 올릴 수 있는 네. 예. 그리고 유가가 좀 레벨 다운해서 정상화되는 것도 가능성, 그럼요. 가능성이 예. 있다. 우린 특히 무역 수지 개선이 굉장히 큰 거고 네. 환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도 기업 비용에 미치는 영향 또 떨어진 만큼 기업 비용뿐만이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 놓고 보면 소비에 대한 여력도 커지는 거잖아요. 가처분 소득과도 관련이 있을 거니까 저도 차 끌고 다니면 요즘 살 떨려요. 네. 기름값 너무 비싸가지고 넣을 때마다 부르던 야뭐 이렇게 비싸? 네. 라고 싶은데 그게 떨어졌을 땐 또 다르겠죠. 네. 네. 그리고 오늘 저한테 잘 기억에 남는 것은 방위 산업은 이제 좀 구조적인 변화 가능성이 있다. 이미 베팅이 걱정이 시작됐고 되지만 네. 대부분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이 산업이 구조적으로 변화는 어떻게 알지? 그 아이디어 줄 수 있는 게 ETF예요. 방산 ETF 생기기 시작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 그 운용사들에서 뭔가 새로운 ETF 발행을 하면 네. 그 테마가 사실 일반적인 짧은 테마가 아닌 거예요. 네. 그러지 않으면 그걸 만들 이유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네. 네. 그런 움직임들을 깨알같이 보시는 것도 아이디어가 될 수도 이런 거 만드네. 이게 생각보다 조금 더 크게 보고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럼 그 안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기업이 뭘까? 그럼 수급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매매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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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매크로 얘기로 시작해서 이 종목까지, 섹터 섹터까지, 종목까지 네. 골고루 저희가 얘기를 해봤는데요. 네, 앞으로 또 변수가 많으니까 변수가 발생할 때마다 또 좋습니다. 오셔서 예. 이렇게 말씀해주시면 저희한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이제 또 맞춰야 될 시간이 됐으니까요. 이만 저희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엽 신한금융투자의 영업부장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개인 투자자가 성공할 확률이 5%예요. 5% 안에 여러분들 드시려면 정말 노력 많이 하셔야 됩니다. 2022년도에 시장의 줄거리를 잡을 만한 얘기들 이런 것들로 충분히 채웠는데 물론 소장님의 뷰와 제 뷰는 또 다릅니다.